자, 173페이지의 1번이고요. 문제를 보실 때 접근을 이렇게 하셔야 돼. 접근하는 것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일단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했을 때 그게 모두 음수인 상황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방정식이 나오고 근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뭐 근각일치 관계를 본다거나 판별식을 본다거나 혹은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이 무슨 뜻인지 혹은 켤레근을 갖는지 이 정도를 우리가 관찰할 거거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두 근을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을 더하면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당연히 0보다 작게 나와야 될 거야. 두 근을 곱하면 음수끼리 곱했죠? 0보다 커야 되지 않을까? 하나 더.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건지 중복된 건지 그것까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판별식이 0이면 중복된 근을, 그래서 중근을 갖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관찰해서 이야기해 볼게. 왜? 이거 말고 다른 거 볼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끝. 그래서 근각의 세관계 두 근의 합이죠.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 그게 0보다 작을 거고요. 두 근의 곱 a-2는 0보다 크다는 얘기겠네요. 그 다음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8a-2 그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천천히 해보면요.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3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a는 마3보다 큰 값. 두 번째, a 빼기가 0보다 크면 a는 2보다 큰 수. 그럼 세 번째를 정리해 봐야 되겠구나. 판별식 정리해 보면요. a 제곱입니다.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배니까 6a죠. 마이너스 8a가 있으니까 2a가 될 거고. 제곱하면 9, 8이 16, 9 더하기 16은요? 25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2차 부등식이네요. 그럼 2차 부등식을 또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거 언제 0보다 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집중합니다. 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니까요. 분명히 아래로 블록일 거야. 0보다 큰 범위를 말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거겠죠. X축이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랑 안 만나면 누굴러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음 맞네요 라고 할 거고, 만약 X축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어도 누굴러도 0보다 크거나 같네요 라고 얘기할 거고, 만약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버린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 또는 여기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럼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겠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네. 뭐에?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럼 X축과의 위치 관계,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누구 넣으면 0 나온지를 찾아봅시다.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판단해 보자. 판별식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판별식이 0보다 작네. 그 말은 무슨 뜻? 0 만드는 값이 존재하지 않음. 그 말은 무슨 뜻? 다음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지 않는 상황. 그러면 0보다 깜짝아 씨. 어디야? 어디 갔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누구예요? 라고 하면 X축이 여기 있고 2차 함수가 여기 있는 거니까 누굴러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됐겠네. 그럼 결론.
여러분들은 나온 이 세 가지 1층, 2층, 3층으로 나눠서 중복되는 부분을 칠한 다음 그게 A 값의 범위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봐입니다. 첫 번째, 실수 전체 범위에서 마3보다 큰 수이면서 2보다도 큰 수들을 말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결론 둘 다 만족하는 부분 A는 2보다 큰 수들이 오면 되겠다. 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딱 요 정도가 됩니다. 보지 말아줄래요? 네. 너 엄마 보지 마. 자, 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도 접근부터 해봐.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해. 그러니까 하나의 근이 양수면 다른 하나의 근은 음수인가 봐.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라고.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을 다시 봤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까? 아니요. 그럼 근이 누군지 내가 못 구하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볼게. 두 근을 우리가 편의상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두 근을 설정하고 두 근 중에 큰 거를 베타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면 일단 둘이 더한 값은 어떻게 나올까? 라고 했을 때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 뭐 나와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누군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두 근의 곱은 0보다 어떻게 나온다? 작게 나온다. 왜? 양수와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러면 양수와 음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겠네요.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죠? 라고 한 다음 얘기해 드리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를 볼 필요가 없음. 됐죠? 왜?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말은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두 근의 곱 k제곱 플러스 1분의 5k 플러스 1 근각에서의 관계죠. 얘가 0보다 작은데요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 k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5k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주의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양변에 k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거거든. 근데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k제곱 플러스 1은 k에 누가 와도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래. 됐죠? 제곱한 거에다 1까지 더했으니까 무조건 0보단 크지. 당연한 거 아님? 1보다도 큰 수인데. 그래서 결론 양변에 k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을 거고 k 플러스 5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의 부등식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k에 오는 값은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이 오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은 놈들 중에 가장 큰 정수 k의 최대값은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 사실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가 뭐냐?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그걸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홍대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런 거죠. 뭐 전철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버스 타고 간 다음에 갈아탈 수도 있고요. 전철도 마찬가지죠. 뭐 경의선 타고 대곡에서 갈아탈지 아니면 그냥 홍대에서 내릴지. 홍대에서 바로 내리는구나. 갈아탈 필요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데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게 몇 가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셀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 첫 번째, 그만 먹어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빼먹지 말아주세요. 빼먹지 말자. 꼭 한두 개 빼먹어갖고 틀려. 아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두 번째, 중복하지 말자. 또 세. 아, 방금 샜잖아. 근데 또 세. 아유, 두 번, 세 번 세. 그래서 더 많이 세. 아, 그러면 안 돼. 자, 빼먹지 마시고 중복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세주시면 됩니다. 이게 경우의 수를 푸는 아주 기초적인 마인드. 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우의 수를 말할 때 항상 어떤 예시를 들어드리냐면 집에 여러분들 3단 서랍장 정도는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랍장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딱 있어서 요 3단 서랍장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물건 같은 걸 보관할 거 아니야. 그때 자,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야. 법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옷 관리를 한다고. 3단 서랍장에 옷을 딱 넣으면 가장 밑에다가는 양말, 반스 막 이런 거 넣고 여기다가는 윗도리 넣고 여기다가는 바지 넣고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하냐면 분류해서 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름대로의 분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무조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야. 우리 집은 양말이 제일 위에 있는데요? 그럴 수 있지. 아닌데요. 우리 집은 긴팔이랑 바지는 여기다 넣고 뭐 긴 옷이랑 긴 바지는 밑에다 넣고 반바지하고 반팔은 위에다 넣고 그다음 여기 위에다가는 잡동사니 넣는데요.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 대신 뭐가 됐든 분류는 되어 있다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주셔야 돼. 색깔별로 하시든 옷의 용도로 하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분류해 주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셌을 때 뭔가 이상한데 어디를 잘못 셌을까?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중구난방으로 분류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한 가지, 저렇게 되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 한 가지. 잠깐만, 내가 이거 셌던가? 안 셌었나? 아이, 뭐였지? 이러는 순간 그냥 끝난 거.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갖고 분류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분류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는 그 나름의 기준을 갖고 말해주는 그 분류 방법이 그냥 가장 공식적이고 오피셜한 방법일 거야. 그냥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내가 해드리는 분류나 내가 해드리는 그런 가지수를 세는 방법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거나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세는 것보다 이렇게 세는 게 더 좋겠는데요? 라는 상황들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나와 기준이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그래서 검증을 좀 받으시고 검증을 받았을 때 네가 세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세면 돼. 왜? 그게 너는 편한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의 분류와 기준을 갖고 세웠다면 역시 나한테 물어보시고 검증을 받아서 그렇게 세시거나 아니면 얌마 이렇게 세면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빠지잖아. 이거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하면 그렇구나 납득하시고 다시 또 새로운 기준을 갖고 분류하는 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쪽 파트는 사실 선생님들에 따라서 푸는 법이 되게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풀었는데 어떤 분은 저렇게 푼대. 뭐가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면 둘 다 좋은 방법이야. 옷이 어디에 있든 집마다의 기준은 다르니까. 대신에 나한테 편한 거를 여러분들이 찾기 전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서 잘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해드리는 말은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립니다. 법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합의 법칙. 합의 법칙. 뭐 쓸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는 곱의 법칙입니다. 경우의 수를 셀 때 쓰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왜 두 가지가 됐냐면 실제로 우리가 세는 경우의 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둘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나더라고. 둘을 더하거나 둘을 곱하는 상황. 그럼 언제 더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김천에 가서 밥을 하나 먹을 거예요. 김천 갔더니 라면이 한 4종류가 있고 김밥이 한 7종류가 있더라고. 그래서 배고프니까 이 중에 하나 시켜서 밥 먹을래.
내가 고를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메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몇 개 먹는데 도대체? 내가 고를 수 있는 메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하나 먹을 건데. 뭐 몇 개 먹으려고 도대체? 뚱땡. 네, 미안합니다. 네. 왜 11개요? 이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라면이 몇 개 있어? 4종류가 있잖아. 그럼 라면을 하나 먹고 싶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아닌데 나는 김밥을 먹고 싶은데 김밥이 몇 종류? 7종류. 그럼 내가 김밥 7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나는 라면 또는 김밥을 하나 먹을 거잖아.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김밥을 먹는 상황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라면을 먹거나 김밥을 먹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더해서 11가지. 이때 내가 합의 법칙을 말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강조했냐면 이런 표현 썼지. 라면 또는 김밥. 됐습니까? 라면을 먹거나 혹은 김밥. 됐음? 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상황의 가짓수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의 가짓수를 서로 더한 값으로 말하면 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마찬가지. 그걸 그냥 정리해 놓은 거야. 두 번째는 곱의 법칙. 그럼 곱하는 상황도 있어. 그럼 언제 곱하냐? 자, 예를 들어 남소를 받는다 치자. 여소를 받는다 치자. 잠깐 여소가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는 게 여소죠. 그러니까 남자가 받는 게 여소지. 그러니까 남소가 남자친구를 그러니까 남자가 소개 뭐야? 남자는 뭘 받는 거야? 남자가 여소를 받는 거야? 네. 여소를 받는다 칩시다. 그럼 또 이쁘게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옷장을 딱 열었더니 하의 아랫돌이죠. 하의가 한 3종류가 있고 상의 위에가 한 5종류 있어. 그럼 어쨌든 미팅 가려면 옷을 이쁘게 입어야 되니까 상의 하의 세트로 하나 딱 맞춰 입을 거라고. 그럼 내가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여기서 상의 3개 중에 하나 또는 하의 상의 5개 중에 하나 또는 하의 3개 중에 하나 해서 8가지요 라고 말하면 그 윗도리만 입고 나갈 수 있잖아. 왜 그래? 왜 상상하지 마. 그러면 그것도 애매한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물어보면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5가지. 왜? 상의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됐죠? 하의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상의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입고 나가는 거 아님? 됐어요? 내가 바지 하나 고르고 이어서 윗도리 하나 고른 다음 입고 나가는 거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 15가지가 될 거라고. 그럼 이때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상의를 하나 고르고 하의를 하나 골라서 입고 나갈 거야. 됐어? 그리고라는 표현 썼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리고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우리나라 말을 보면. 그래서 내가 얘를 동시에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동시에 연이어.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거죠. 하의가 3종류인데 하나 입고 연이어 동시에 상의를 하나 입어야지. 됐음? 그러면 짠. 왜요? 받아들일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동시에 연이어 그리고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하의를 입는 경우의 수와 상의를 입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곱의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처럼 이런 간단한 경우의 수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곱해야지, 더해야지가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조금 복잡해지면 잘 안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각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김밥 하나를 먹는 그런 상황. 이거 아니면 이거인 상황. 각각인 상황이면 더하는 거고요.
동시에 연이어. 이거 하나 입고 이어서 이것도 하나 입어야 되겠지. 동시에 연이어 어떤 일이 쭉 벌어지고 있으면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됨. 됐음? 물론 이게 계속 느낌이 잘 안 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난 그 가지수를 다 보여드릴 거고 나열해서 눈으로도 관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보시면서 그렇지 그렇지 저렇지 저렇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있는 180페이지 확인 문제 1,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를 한번 말해주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기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주사위가 서로 다른 게 보인다고. 처음에는 빨간 주사위, 두 번째는 파란 주사위 이렇게 됐죠? 정확하게 서로 다른 주사위가 구별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사위를 우리가 편의상 A, 두 번째 주사위를 편의상 B라고 하면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은 1, 2, 3, 4, 5, 6, 6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 주사위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A 주사위에 1 나오고 B 주사위에 5 나왔을 때, 아니면 A 주사위에 2 나오고 B에서는 4 나올 때, A가 3, B도 3, A가 4, B가 2, A가 5, B가 1 나왔을 때 밖에 없을 겁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끝. 됐죠? 두 번째, 그럼 주사위 두 눈을 더한 값이 9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앞에 있는 A 주사위에 3이 오고 B 주사위에 6이 왔을 때, A 주사위가 4, B가 5일 때, A가 5, B가 4일 때, A가 6, B가 3일 때. 다른 상황 또 있을까요? 없네요.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전체 합이 6 나오는 경우 5가지, 합이 9 나오는 경우 4가지, 각각 5가지 혹은 4가지가 나오네. 그럼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9가지가 되겠죠. 됐죠? 왜? 5가지 또는 4가지니까요. 됐습니까? 끝.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 없이, 빼먹지 마시고 중복되는 거 없이 차분하게 잘 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쓰면서도 눈치를 챘어야 돼. 아저씨는 이 주사위 눈을 쓸 때도 이렇게 썼어요. A 주사위 눈이 제일 작을 때부터 크기 순으로, A 주사위 눈이 제일 작을 때부터 크기 순으로. 됐음? 그러면 중복되는 거, 빠뜨리는 거 없이 차분히 잘 셀 수 있으니까. 중구난방으로 어머 2개 더해서 6 나오는 경우 4하고 2 있어, 5하고 1 있어, 3하고 3도 있고, 이렇게 센 게 아니라 주사위 하나를 기준으로 얘 작은 수부터 하나씩 키우면서 나머지 비주사위를 썼다고. 이렇게 쓰셔야 돼. 됐죠? 차분히 분류해서 기준으로 삼고 잘 세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2번으로 가보시면, 사실 지금 하는 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A 주사위에서는 소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주사위 눈 중에 소수는 누구누구? 2, 4, 5점? 2, 4 누구야? 2, 3 아니에요? 2, 3, 5점? 4 누구야? 됐죠? 여기까지? 3개. B 주사위에서는 4 이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 이하의 눈은 누구? 1, 2, 3, 4, 4가지 아님.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런 상황이죠.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됐죠?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A 주사위 눈이 2가 나오고 B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면 A는 소수, B는 4이야. 됐죠?
아니면 A가 2, B가 2, A가 2, B가 3, A가 2, B가 4 나왔을 때 그러면 A 주사위는 소수인 거고 B에서는 4 이하의 눈이 나온 거잖아. 해서 몇 가지? 일단 네 가지를 볼 수 있겠지. 근데 A 주사위 눈이 3이 나오고 B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때 A가 3, B가 2, A가 3, B도 3, A가 3, B도 4일 때 또 네 가지가 나오겠네. 마찬가지 A 주사위 눈이 5일 때 B가 1인 경우, A가 5, B가 2인 경우, A가 5, B가 3인 경우, A가 5, B가 4인 경우도 말할 수 있지 않겠음? 해서 몇 가지? 또 네 가지. 그럼 결론?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총 3개 있네? 12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라고 하면 A 주사위 눈이 2일 때 B 주사위에 올 수 있는 게 4개. A가 3일 때 B에 올 수 있는 게 4개. A가 5일 때 B에 올 수 있는 게 4개. 그래서 얘네들마다 4가지씩. 4가지씩 전체 3개. 4 곱하기 3. 그래서 결론은 동시에 연이어 이슬 하고 있어. A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소수의 눈은 3가지. B 주사위 4 이하의 눈은 4가지. 이 둘이 곱해서 총 12가지가 되겠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곱의 법칙을 얘기할 때 이렇게 다 끊어서 말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걸로 같아 보여서 빠르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서 여기까지 180페이지 이야기해봤어요. 자, 그러면 181페이지로 넘어가서 대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소리내어 글자 읽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되냐면 시나리오 쓰시는 거야. 상상하세요. 나한테 카드가 100장 정도 있어. 아, 여기에 숫자가 다 써있대. 1부터 100까지 숫자가 다 써있대. 이 100장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를 뽑는다는 거지. 땅. 근데 이 뽑았는데 얘가 첫 번째 문제. 11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내가 뽑았는데 5가 나왔음. 아니잖아. 맞아? 그럼 11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 11의 배수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 11의 배수는 몇 가지 있을까요? 9개. 11, 22, 33, 44, 99까지. 13의 배수는 몇 가지 있을까요? 7개. 그럼 11의 배수인 11, 22, 33, 44, 99에서 9개 중에 하나를 뽑거나 아니면 13의 배수 13, 26, 39, 52 이런 7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됐습니까? 9가지 중에 하나를 뽑거나 7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둘이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16가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뽑아도 되는 숫자를 다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11, 13, 22 됐습니까? 이렇게 다 나열해도 11가지 있네요 라고 셀 수도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첫 번째와 유사해 보입니다만 두 번째 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 33가지. 5의 배수는 몇 개? 20가지. 그래서 더하면 몇 개? 53가지.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돼. 왜? 자, 3의 배수는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고 12도 있고 15도 있고 18도 있고 이런 수들이 총 33가지 있잖아. 근데 여기서 너네가 15를 말했다고. 맞아? 왜? 5의 배수를 해볼까요? 5, 10, 15. 됐음? 그럼 15라는 숫자는 3의 배수의 가지수를 말할 때도 셌지만
5의 배수의 가지수를 말할 때도 센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번 센 거야 얘? 2번 셌지. 그럼 중복된 거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중복돼서 센 것들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누군데?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3과 5의 공배수. 누구? 15의 배수. 15의 배수 몇 개 있음? 그래서 결론 47가지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그냥 아니 뭐 3의 배수랑 5의 배수에서 더하면 합의 법칙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근데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 빼줘야 돼. 됐죠? 분명히 3의 배수일 때와 5의 배수일 때 15란 숫자는 2번 셌기 때문에 요건 한번 빼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유형 2번. 자 그럼 두 번째 보실게요. 자 다항식이 있고요. 다음을 전개하는 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세보자고. 그러면 다항식 전개하는 거예요. 우리 다들 알고 있다시피 그냥 차분히 한 땀 한 땀 하면 되잖아. 그럼 한 땀 한 땀 해볼게요. 자 갑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x하고 a 곱하고 b 곱하고 c 곱하고 d 곱하면 되지. 여기 y하고 a 곱하고 b 곱하고 c 곱하고 d 곱하면 되지. 여기 z하고 여기 z하고 a하고 b하고 c하고 d 곱하면 되지. 됐죠? 그럼 결론 x랑 짝지어서 만들 수 있는 항 4개, y랑 짝지어서 4개, z랑 짝지어서도 4개. 됐죠? 그럼 총 몇 개 나옴? 12개. 그럼 이 12개를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죠. 충분히.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앞에 있는 두 식의 곱에서 앞에 있는 식의 항이 3개, 뒤에 있는 식의 항의 개수는 4개. 이 둘이 곱해서 12가지. 그럼 여긴 왜 곱합니까? 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고 동시에 연이어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짝을 지으면 크게 네가 전개했을 때 항이 되는 거잖아. 됐음? 그럼 앞에 있는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어서 뒤에 있는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전개하면 그게 네가 볼 수 있는 다항식들의 항이 되겠다. 됐습니까? 이거를 실제로 곱해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정리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휴지 갖고 공유할 때가 아닌데. 자, 2번 보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와서 물어보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00양의 약수의 개수. 혹시 약수의 개수 구한 것 해본 적 있는 사람? 언제? 언제? 서인아 너 언제 해봤어?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학원 어디 나왔어요? 여기요? 선생님 누구셨어? 내 이름은 알아요? 자 보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셀까? 라고 하면 이게 200은 숫자가 좀 크잖아. 그래서 작은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고 큰 수인 200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일단 우리 작고 만만한 숫자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24 약수의 개수. 자, 24 약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라고 하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하나씩 세고 싶죠? 맞아요. 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약수라는 게 뭐냐면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인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24라는 숫자가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의 형태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24는요. 1 곱하기 24인 거죠.
아니면 2 곱하기 12인 거죠. 아니면 얘는요 4 곱하기 6인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1 곱하기 24로 표현했네. 1은 24의 약수. 24? 24의 약수. 맞잖아. 여기 2는 24의 약수. 12도 24의 약수가 맞잖아. 맞아? 그렇게 고배 형태로 쓴 다음 이 숫자들이 몇 개 있는지만 내가 세면 될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세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배 형태로 바꾼다. 24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면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해서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럼 24라는 숫자는 어떤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2 세제곱, 2 3번 곱하고 3 한 번 곱하면 24야. 그럼 우리가 얘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쪼갰을 때 도대체 얘 약수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얘 약수죠. 아니면 이렇게 2개도 약수죠. 아니면 이렇게 3개도 약수죠. 아니면 2 한 개랑 3 하나 곱한해도 약수죠. 아니면 2 2개에 3 하나 곱해도 약수죠. 아니면 2 3개랑 3 하나 곱한해. 됐죠? 얘도 약수가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자, 표로 만듭니다. 표로 만듭니다. 자, 2개로 쓸 거예요. 여기는 2의 빵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3제곱. 그 다음 여기는요. 3의 0제곱, 3의 1제곱.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생소한 표현이 하나 나왔죠? 2의 0제곱과 3의 0제곱이라는 표현. 자, 2의 1제곱은 2죠. 3의 1제곱도 3입니다. 3의 2제곱 4, 세제곱 8 이건 알아? 그럼 0제곱은 뭐냐? 라고 하면 자, 이건 일단 그냥 정리해 드립니다. 다 1이에요. 1. 모든 수의 0제곱은 그냥 1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이제 내년에 그 대수 파트를 공부하시면서 바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그럼 지금도 그냥 1이라고 알고 있자. 끝? 됐죠? 자, 그러면 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가로와 세로에 있는 애들을 곱해서 이 표에다 쓸게. 그러면 처음에 1 곱하기 1이니까 1을 쓰겠죠? 두 번째는 2 곱하기 1이니까 2를 쓸 거고요.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8. 여기는 3, 여기는 3, 2, 6, 4, 3, 12, 8, 3, 24. 됐음? 얘네가 다 뭔데? 24의 약수들이잖아. 됐어? 왜? 24는 2 3개랑 3 하나를 곱해서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2 2개랑 3을 하나도 안 곱하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2 2개랑 3을 하나 곱하네. 됐음?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를 표로 그려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표가 몇 칸인지만 세면 되겠지. 몇 칸이에요? 가로가 4개, 세로가 2개. 됐음? 그럼 총 약수는 몇 개? 8개네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됐습니까? 그럼 8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2의 세제곱이었죠? 여기에 1 더하면 4 해서 4칸. 3의 1제곱이었죠? 여기에 1 더하면 2 해서 2칸. 해서 결론. 어떤 수의 약수가 궁금하면 우리는 n의 약수가 궁금하면 우리는 n을 어떤 소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쓴 다음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을 곱한 값이 곧 약수의 개수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 PQ는 소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소수 곱이 형태로 바꿨네. 2의 세제곱, 3의 1제곱이야. 그럼 2에 올 수 있는 값은 2가 하나도 안 오거나 1개, 2개, 3개 왔을 때. 3이 하나도 안 오거나 1개 왔을 때.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 2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00의 양의 약수의 개수도 마찬가지. 200을 소인수 분해해서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0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뚜뚜뚜뚜뚜뚜뚜 2로 가면 2, 100, 250, 510, 52,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요. 여기에 1 더해서 4, 여기에 1 더해서 3 곱해서 만든 값 12, 12가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 세는 법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교재 18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참고란에 한 번 더 적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2개짜리가 나왔으니까 계속 2개짜리를 보여드렸지만 소수 3개짜리 고병틀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3번으로 갑니다. 3번입니다. 자, 대표 3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3개의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길이 있고요. 자,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자, 대신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왔다 갔다 막 그러시면 안 돼. 알았지? 자, 갑니다. A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이잖아. 그럼 A에서 C로 간다? 그럼 생각해봐. 바로 가면 안 되나? 그렇지? 그럼 첫 번째, 아니 그냥 A에서 C로 바로 가지 뭐. 근데 이런 친구도 있겠죠. 아이 뭘 C로 바로 가. 그냥 A에서 B 한번 들렸다가 C로 가자. B도 구경해야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A에서 C까지 바로 갈 거야? 아니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있니? 3가지 있네.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끝. 됐죠? 아니야 A에서 B를 갔다가 C로 갈래? 라고 했을 때 그럼 A에서 B로 일단 가자.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2가지 있잖아. 2가지. 그 다음 B에서 C로 가야지 몇 가지 길이 있니? 또 2가지가 있네. 이거 둘이 뭐 해야 될까요? 곱하죠. 왜 곱합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를 1번 길, 여기를 2번 길, 여기를 A 길, 여기를 B 길이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갈 때 1번으로 갔다가 A 길로 갈 수도 있고 1번으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어. 아니면 2번 길로 갔다가 A로 갈 수도 있고 2번으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결론 1번으로 이용해서 가는 길이 2가지, 2번으로 가는 길도 2가지. 그럼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2가 2개씩 있네. 2 곱하기 2. 그래서 곱의 법칙.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B를 지나 C까지 연이어 가고 있죠. 됐음? 그래서 곱의 법칙. 그래서 몇 가지다? 4가지. 그럼 결론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가는 3가지 아니면 B를 거쳐가는 4가지. 각 각이 되겠죠? 결론은 몇 가지였다? 7가지였다. 됐죠?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2번.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지점을 모두 한 번씩 지난 후 다시 A로 오고 싶음. 그럼 두 번째 문제. A 지점에서 출발을 한대. 그럼 A에서 출발할 거야. 어디로 가야 되지? B 먼저 갈까요? 자, B로 갑시다. 그럼 A에서 B를 가자. 그 다음 C를 들렸다가 다시 A로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지점을 모두 한 번씩 지나고 다시 A로 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아니 A에서 C를 지나서 B를 거쳐 A로 다시 올 수도 있지 않니? 됐을까요? 이런 상황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이 2가지 상황을 각각 세서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네. 됐지요? 그러면 갑니다. 첫 번째.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길도 2가지. C에서 A로 올라가는 길은 3가지. 얘네 다 뭐 할까? 곱하겠죠. 왜?
A에서 B를 지나 C를 거쳐 다시 A로 동시에 연이어 오고 있죠. 됐음? 경우수 몇 가지? 12가지. 마찬가지 A에서 C로 가는 길이 3개, C에서 B로 가는 게 2개, B에서 A로 가는 것도 2개. 그럼 경우에서 몇 가지? 12가지. 각 각이니까요. 결론 몇 가지? 24가지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뭐 너무 쉬운데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잘 생각해 주세요. 이게 돼야 뒤에 있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좀 들어주세요. 자, 4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색칠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A, B, C, D 4개의 영역을요.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해보고 싶은 상황. 이때 다음을 구해보겠습니다. 단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기로 했어요. 자, 지금처럼 색칠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때 색칠하는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디부터 칠할 건지를 잘 결정해야 되거든. 처음 붓질을 어디서부터 할까? 이때 여러분들 처음 칠하는 곳은 항상 이웃하는 면이 뭐라 쓴 거야?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합니다. 아니, 뭐 글씨 왜 이래? 다시 첫 번째,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하시고요. 두 번째, 한 방향으로 이웃하는 면을 따라 칠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그림을 띵 던져주고 4가지 색으로 칠하라고 했어. 그럼 나 어디부터 칠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B부터 칠할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애부터. A는요, B랑도 이웃하고 D랑도 이웃하고 C랑도 이웃하죠. 혹은 C는요, B랑도 이웃하고 A랑도 이웃하고 D랑도 이웃하잖아. B는 A랑 C 둘하고만 이웃한 상황이잖아. 그럼 이왕이면 이웃한 면이 많은 A부터 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A라는 면을 칠하고 나면 한 방향으로 이웃한 면을 따라서 쭉 칠해주시면 돼. 그럼 내가 A를 칠했어. 그럼 이제 어디 칠할래? 라고 하면 한쪽 방향으로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해야지.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 아니면 A를 칠했어. 그러면 D를 칠하고 C 칠하고 B 칠해야지. 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칠하고 중구난방으로 칠하는 것보다 이웃하는 면이 한쪽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 돌리면서 한쪽 방향으로 칠하시는 게 좋아요.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더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A를 칠할 거야. 그리고 B를 칠하고 그리고 C를 칠하고 그리고 D를 칠하면 지금 말해드린 것처럼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면부터 시작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웃하는 면을 따라서 순서대로 잘 칠하고 있는 상황이겠지? 자, 이렇게 칠해봅시다. 1번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두 다른 색으로 칠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서로 다른 4가지 색이 있으니까 A는요, 일단 물감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네가 칠하면 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를 칠해야지.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물감은 A에 칠한 거 제외하고 몇 개? 남은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네가 칠할 겁니다.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요, A랑 다르면서 B랑도 다른 거죠. 2개 다 칠했으니까 남은 거 몇 개 중에? 2개 중에 하나 칠할 거고요. 마지막 D에 칠하는 건 이미 색깔 다 써버렸잖아. 남은 거 한 개밖에 없겠네. 그래, 그거 하나 그냥 칠해야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은 다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곱하는 이유는
A 칠하고 이어서 B를 칠하고 이어서 C를 칠하고 이어서 D까지 동시에 연이어 칠하고 있잖아.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곱해서 나온 값 몇 가지? 24가지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전화요? 전화요? 나야? 두 번째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같은 색을 중복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웃하는 면은 서로 다른 색으로,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했으면 좋겠어. 이 말의 의미는요. 각 영역이 구별되도록 칠해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D 영역들이 있으니까요. 만약 네가 A와 B의 같은 색을 칠하면 A, B 영역 두 개가 구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주세요 라는 말은 각 영역이 구별되도록 칠해주세요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그러면 칠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다시 처음에 칠합니다.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A부터 칠할게요. A 칠할 수 있는 물감은요.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 B에 칠하는 건 A에 칠한 거랑 같은 거 칠하면 안 되겠죠? 이웃하는 면이니까요. 그래서 남은 3개 중에 하나로 칠할 겁니다. 그럼 B에 칠하고 나면 C에 칠할 수 있는 건 A랑 이웃하니까 다르면서 B랑도 달라야 되겠죠? 남은 2개 중에 하나랑 칠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D에 칠하는 건요. A와 이웃하고 C와 이웃하니까 이 둘이랑만 다른 색깔 칠하면 되겠지? 그럼 B랑은 같은 색이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몇 가지 중에 하나? 2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가지가 되겠죠. 됐죠? 해서 이렇게 색칠하는 방법도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표 문제 4개를 한번 풀어봤고요. 차분하게 잘 정리해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번부터 유제 9번까지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을 드릴 거고 그때 나는 여러분들 과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 1의 자리 숫자는 홀수, 두 자리 자연수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소수입니다. 2, 3, 5, 7 올 수 있죠.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에는 홀수 1, 3, 5, 7, 9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4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5가지. 뽕뽕. 그렇죠? 왜요? 21, 23, 25, 27, 29 2일 때 5개. 31, 33, 35, 37, 39 3일 때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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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개가 4개. 5, 4, 20개. 끝. 그래서 곱의 법칙. 됐죠? 그래서 곱의 법칙. 뜻. 자, 4번입니다. 100과 150 양의 공약수의 개수죠. 그럼 공통된 약수니까 100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150의 약수가 누군지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 둘의 최대 공약수 찾지 뭐. 최대 공약수 배웠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100과 150의 최대 공약수는 10으로 나누면 10, 여기는 15. 5로 한번 더하네. 5하고 2, 3. 이 둘이 곱한 게 최대 공약수잖아. 몇인데? 50. 그럼 우리는 50의 약수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럼 50은요. 2 곱하기 5의 제곱이네요. 그럼 여기는 2의 1승 5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1 더해서 2, 여기에 1 더해서 3 곱한 거만큼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끝 6개. 됐죠? 침착하세요.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딴 거 보고 있다가 이제 자, 침착하세요. 네, 싸우지 마시고 때리지 마요. 안 돼요. 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여기 항이 몇 개? 3개. 여기 항은 몇 개? 3개. 곱해서 전개하면 항 몇 개? 9개. 왜요? A랑 P, A랑 Q, A랑 R. A가 3개, B랑도 3개, C랑도 3개. 곱의 법칙. 여기는요, 항이 2개. 여기도 항이 2개. 전개하면 몇 개? 4개. 어차피 여기 있는 항들 전개했을 때, 뒤에 있는 항들 전개했을 때 똑같은 문자, 겹치는 문자들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서로 빼라고 했을 때 동류항 계산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론, 전체 몇 개? 13개. 됐죠? 끝. 자, 그 다음 갑니다. 183페이지. 길찾기. 6번, 7번. 7번. 7번? 7번이지요? 예. 자, 7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7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태민이하고 유리가 지금 길을 가는 상황입니다.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가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지점을 다른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다. 됐지? 그럼 예를 들어 태민이가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갈 거야. 근데 태민이가 예를 들어, 야, A에서 시작해서 B를 갔다가 C를 갔다가 D로 가야지. 그럼 A에서 D까지 간 거 맞잖아. 그럼 태민이는 A 거쳐서 B를 지나 C를 거쳐 D로 가네. 일단 B에서 C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그럼 이런 건 말도 안 되니까 그림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네. 그럼 다시 A에서 B를 지나 D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유리는 B 지점을 갈 수 없잖아. 왜? 이미 태민이가 갔으니까. 그럼 유리는 어디로 가야 돼? A에서 C를 지나 D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태민이와 유리가 다음과 같이 길을 떠나는 경우, 혹은 태민이가 A, C, D로 갔을 때 유리가 A, B, D로 가는 경우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각각 세봐야겠네. 됐죠? 각각 세봐야겠네. 그럼 첫 번째, 요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태민이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태민이는 A에서 B까지 갑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B에서 D로 갑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럼 태민이가 A에서 B를 지나 D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2가지. 됐죠? 왜요? 요 윗길로 갔을 때 3개. 요 두 번째로 갔을 때 3개. 여기도 3개, 저기도 3개.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음. 그래서 곱하면 돼. 곱의 법칙. 됐죠? 그럼 유리가 갈 수 있는 건 2가지, 2가지 해서 총 몇 가지? 4가지. 2, 2는 4. 그럼 여기서 문제. 태민이와 유리가 다음처럼 길을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더해서 16? 아니겠죠? 왜? 태민이가 가고 동시에 이어서 유리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둘이 곱하겠네.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예를 들어 태민이가 요 길로 갔을 때, 요 윗길로만 갔을 때 유리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서 4가지 되겠지. 아니면 태민이가 요렇게 갔을 때 유리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겠지. 그럼 태민이가 가는 길 12가지 마다 계속 유리는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뭐해? 곱한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돼? 태민이가 출발하고 동시에 연이어 유리도 출발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곱의 법칙. 그럼 애매하다 싶으면 상황을 지금처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온다? 둘이 곱해서 48가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48가지 나오겠죠. 이렇게 될 때를 우리는 각각 구하면 되는 상황. 둘이 뭐하면? 더하면 되겠죠. 96가지가 되겠습니다. 끝. 넘어가요. 자, 그 다음입니다. 184페이지. 솔직히 8번까지는 대충 했죠. 9번이 안 됐을걸. 9번 됐어요? 자, 일단 칠해보겠습니다. 8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중간에 나왔어요. 보셔야 됩니다. 같은 색 중복해도 돼요. 하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 주세요. 각 영역이 구별되도록 칠해 주세요. 나는요 6가지 색을 가지고서 칠할 겁니다. 됐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칠할 순서를 먼저 정할게요. 일단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칠합시다. 어디부터? 거실부터. 거실을 칠하고 난 다음에는요.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웃하는 면을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 1을 칠하고 그 다음 방 2를 칠하고 그 다음 화장실 칠하고 그 다음에 방 3를 칠해야지 끝. 나의 칠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칠해 보겠습니다. 거실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요. 처음에니까 6개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하면 되겠죠? 칠했어요. 그럼 방 1에는요. 거실과는 다른 색깔, 거실 때 쓴 색깔 제외한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칠하시면 되겠고, 방 2에는 방 1과 거실과는 다른 색깔이죠. 그럼 이 2개를 제외한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칠하시면 되겠고, 화장실은 방 2와 거실에 칠한 이 2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로 칠하면 되겠죠. 마지막 방 3는요. 거실과 화장실에 칠한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로 칠하면 되겠습니다. 끝. 4의 세제곱 64 65 30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63 18 1920 어우 1920까지가 되겠습니다. 끝. 됐죠? 두 번째 유제 9번 A, B, C, D, E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깔로 칠할 겁니다. 이때 또 마찬가지 같은 색은 중복해도 상관이 없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했으면 좋겠어요. 각 영역이 구별되도록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어디부터 칠할 건지 그 칠할 영역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곳부터 생각해 볼게요. 어디부터 할까? 뭐야 깜짝아. B부터 칠하겠습니다. 왜? B는 A랑도 이웃하고 C랑도 이웃하고 D랑도 이웃하고 E랑도 이웃하니까 그래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애가 B구나. 그럼 B부터 칠하자. 그럼 B부터 돌아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A 칠하고 D 칠하고 E 칠하고 C를 칠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개 중에 하나 칠하시면 되겠죠. 그럼 A는요. B랑 다른 색깔 4개 중에 하나 칠하시고요. D에는요. BA, AB와 다른 색깔 3개 중에 하나 칠하시면 되겠네요. 자, 칠했습니다. 그럼 2에 칠할 수 있는 건 B, D와는 다른 색깔 몇 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C에는요. B, E랑만 다른 색깔 칠하면 되겠죠. 3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네. 됐죠? 5, 4는 20이고요.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요. 결론은 54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면부터 칠해 주시면 뭐가 어려워 이게 개 쉽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얘를 잘못 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랬을 때는 어려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잘못 칠했을 때 그때 푸는 법을 보여드리고 쉬면 딱 시간이 맞겠죠? 너요. 쓰셔야 돼. 지금 써야 돼. 나나 괜찮니? 자, 봐봐. 그럼 내가 이번에는 몰라 귀찮아. 그냥 대충 막 아무렇게나 할래. 여기 A, B, C, D, E가 있잖아. 그럼 나 그냥 A부터 칠하면 안 될까? A 칠하고 D 칠하고 A 칠하고 D 칠하고 E 칠하고 C 칠하고 B 칠하고 뭐 이러면 안 될까? 됐죠?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럼 네 칠하고 싶은 대로 한번 칠해보자. 그래 칠해보자. 응? 이거 어렵게 칠해야 되는데 A, B, C, A, B, C, D, E 어렵게 칠해야 되는데 그럼 칠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로 칠합시다. 칠했습니다. 그럼 D에 칠하는 건 A랑 다른 색깔로 칠하겠죠? 4개 중에 하나 칠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E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D랑만 다른 거 칠하면 되지? 4개 중에 하나 또 칠할게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어디가 칠해져 있냐면 A가 칠해져 있고요. D가 칠해져 있고요. E도 칠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나 어디 칠할 거야? C를 칠할 거거든. 근데 이 C는요. E랑만 다른 색깔 칠하면 되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됐음? 그럼 얘 다른 거 칠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랑 다른 거 칠하면 되지. 얍. 망했다. 되지. 얍. 칠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B에 칠할 수 있는 건. 잠깐만. 지금 A랑 다른 거 칠해야 되지. C랑도 다른 거 칠해야 되지. D랑도 다른 거 칠하고 E랑도 다른 거 칠해야 되죠. 그러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잠깐만. 너 이 C에 칠한 게 만약에 이렇게 칠했어. 됐어? 아, 어차피 C에는 4개 중에 하나니까 파란 거 빼고 나머지 다 칠해도 되는 거 아니었니? 요렇게 칠했으면 이거 2개 같은 색이잖아.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하나, 둘, 3개 제외하고 몇 개? 2개 중에 하나 칠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내가 만약 C에다가 얘를 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래도 마찬가지. 요거 2개가 같은 색이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빨간색 빼고 초록색 빼고 파란색 색깔 왜 이러냐? 빼고 됐죠? 2개 중에 하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은 이 B에 칠할 수 있는 건 2개 중에 하나인 거야? 아니면 오직 1개만 칠할 수 있는 거야? 뭐에 따라 달라져? C에 무엇을 칠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맞아?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 이거를 다시 나눠야 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또 나뉩니다. 해서 9번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건 특치라는 방향과 방법을 잘못 설정하면 이게 꽤 많이 복잡해질 수 있어. 그래서 9번이 얼핏 봤을 때는 잘못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이웃하는 면으로 돌아가면서 칠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됐죠? 그래서 9번 문제 같은 경우 풀 때 꼭 내가 말씀드린 방법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